평택의 다가구 수익률 기준 6, 7% 책에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평택 기준인지 궁금하고 대표님이 투자하실 때 투자 기준 뭐 수익률이라든지 뭐 어떤 구조라든지 이런 게 있으실 거잖아요. 여러분들 투자한다 그러면은 제일 먼저 뭐 하냐면요, 부동산 찾아가서 건물 보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투자를 하시고 싶으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어느 지역을 살 건지부터 생각하세요. 내가 사는 지역이 어디니까 최대한 가까운 지역, 시하고 구, 큰 도시는 구가 있잖아요. 구가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인다. 근데 거의 수도권은 대부분 안성 빼고는 인구가 많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지역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그 두 번째로 봐야 될 거는 구역 선정이에요. 구역. 그러니까 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어디에 있는 지역을 살 거냐에 따라 가지고 좋은 지역인지 안 좋은 지역인지 구분되거든요. 우리가 평택에 있는 아파트에 50평짜리하고 강남에 있는 50평짜리 아파트가 안에 있는 구조라든지 그 내용이 다른 게 아니잖아요. 그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가치가 다른 것처럼 부동산은 움직일 수 없는 자산이잖아요. 그래서 어느 위치를 사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어느 구역을 살 건지부터 정한 다음에 임장을 가셔야 돼요. 그럼 대부분 비인기 지역은 싸 보이고요, 인기 지역은 비쌀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인기 지역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된다. 그거부터 한 다음에 임장을 가셔서 껍데기를 봐야지. 내가 공부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동산에 가갖고 자꾸 돌아다녀서 물건만 많이 만난다고 그럼 그 중에서 그냥 좋은 거 살 거라는 거죠. 그게 어떤 거냐면 안 좋은 지역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안 좋은 지역이니까 싸게 나왔을 거 아니야. 일단은 좋은 지역이 어딘지를 여러분이 알으려고 하면 직방 다방에 들어가 보세요. 그게 뭐냐면 원룸을 얻으려는 사람이 들어가는 데죠. 판매하는 데가 아니에요. 거기는 거기 들어가셔가지고 단기 세입자를 주거나 월세가 매우 낮거나 아니면 보증금이 낮은 지역은 안 좋은 지역이에요. 신축이면 비싼 거고 구축이면 싸겠죠. 이렇게 쭉 훑어보면 건물 연식이 나오잖아. 동일 연식을 찾았는데 여기는 월세가 낮아, 여기는 높아. 근데 여기는 1년짜리밖에 안 주는데 여기는 6개월짜리를 줘. 아니면 여긴 보증금이 다른 데는 500만 원 받는데 여기는 200만 원 받아. 그런 차이가 있을 거라. 그럼 여기는 안 좋은데요. 그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아니 집주인 입장에서 월세 많이 받고 싶은 건 당연한 걸 거고요, 1년 이상 사는 걸 원하는 건 당연한 걸 거고요, 보증금도 월세 안 낼지 모르니까 많이 받는 게 당연히 좋겠죠. 근데 왜 못하는 거예요? 방위 경쟁력이 없으니까. 방위 경쟁력이 없으면 리모델링 하면 되겠죠. 지역은 어떻게 할 건데? 옮기는 걸 못하잖아. 그러니까 어쩔 수 없죠. 그런데 건물은 싸게 나올 거라는 거지. 주인도 알잖아요. 이렇게 아니면 안 팔릴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싸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적을 잘 구분하셔야 된다는 거지. 인기 지역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는 눈이 생겨야 돼요. 최근에 이제 원룸을 하나 또 제가 계약을 한 게 있는데 매력적인 투자인지 이것도 궁금하고 내 초기 자본은 어느 정도 좀 생각을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지 되게 궁금합니다. 일단은 한 칸 사셨다니까 축하드리고요. 박수 한번 네, 가야 박수 한번. 돼요. 그게 지방이면 안 돼요. 네, 서울에 사셨으면 잘 사신 거고요. 오피스텔을 대부분 분할해서 사시거나 생활용 숙박시설 한 칸 사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서울 제외한 대도시를 제외한 지역에 사지 말라는 거예요. 한 칸씩은 절대 사지 마세요. 안 올라요. 그럼 이 녀석이 사고 나서 내가 월세를 받는 것까지는 맞는데 세월이 지나면 이게 올라야 되잖아, 가격이요. 근데 내리고 있으면 안 되죠. 그럼 월세 받은 게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저희 지역이나 뭐 수원 이남 쪽은 내려요, 오피스텔 가격이. 그러니까 투자를 안 하셨으면 좋겠고, 아까 실투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거는 저희 지역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무리하면 3억부터 시작해서 좀 여유가 있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3억에서 5억 쌓이면은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원룸 건물. 그거는 25가구부터 15가구, 10가구까지 다 라인업이 달라요. 근데 신축은 대출이 되고 구축은 또 대출이 안 되는 여러 가지의 그 변수들이 있어서 그래서 실수금이 많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주체 세채 들어가면은 종부세 부담도 생길 것 같고 한데 임대사업자 등록도 안 되고, 그렇다고 법인으로 하면 취등록세가 너무 비싸가지고 집을 이렇게 늘려가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하는 전략을 추천해 주시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어쨌든 저는 여러분들한테 투자 강의를 설명드리면서 하는 얘기가 종부세를 안 내는 코드로 가셔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방법이 있나요? 라고 얘기하실 거잖아요. 종부세는 인별과세니까 그 한도 내에서 내가 하나 정도 살 수는 있겠죠. 근데 두 번째 살려면 그 다음부터는 종부세 무조건 걸려요. 내가 갖고 있는 집도 있을 거고, 건물 하나 사면 이제 더 이상 초과해서 못 사요. 그 다음부터는 법인으로 사시는 게 맞다고 저는 판단해요. 종부세를 안 내려면. 법인은 더 많이 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주택을 사셔야죠. 생활용 숙박시설이라든지 오피스텔을 사시면 비주택이잖아요. 그럼 종부세 아예 안 내잖아요. 개인이 사도 안 내고 법인이 사도 안 내는 거예요, 종부세가. 그러니까 그런 거는 법인을 이용해서 하는 거고요. 그리고 어차피 오피스텔을 사게 되면 세금 신고 100%다 하죠. 그러니까 법인으로 가면 더 싸잖아요. 소득세를 더 싸게 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법인이 유리하다는 거죠. 종부세 얼마 내세요? 안 냅니다. 영원? 네. 앞으로 10년간 안 낼 거예요, 저는.
종부세는 절대 안 내. 절대 안 낼 거예요. 그걸 낸다 그러면 팔 거예요. 파는 건 내 자유잖아요. 사서 이제 상가 사죠 그러면. 수익률이 좀 적게 나더라도 난 종부세는 안 내겠다 이거지. 좀 약 오르실 수 있어요. 넌 뭐 혼자 안 내고 다. 근데 제가 그거 발표나기 3일 전에 제가 부랴부랴 신고해서 딱 한 게 있어요. 한 건물 하나가 주택임대사업자가 안 돼 있어서 발표가 나오자마자 3일 여유가 딱 있었어요. 그때 부랴부랴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안 했잖아요. 저는 했잖아요. 빨리 캐치하셔야 돼요. 정보가 나오면 빨리 캐치하시면 힌트가 나와요. 분명히 이렇게 세법이 완벽하지 않아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기간들이 하루 이틀 남아요. 조례를 언제부터 하겠다 이렇게 선언되면 오늘 발표하고 오늘부터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안에 빨리 캐치하셔서 바꿔나가면 되는데 종합부동산세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분들 중에 하나가 임대사업자, 주택임대사업자의 종합부동산 합산 배제되고 있잖아요. 저는. 근데 그게 여러분들은 안 되는 이유가 지금 조정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비조정지역이면 상관없어. 두 번째로 종부세를 안 내는 게 있는데 건축. 내가 신축하는 건물에 대해서는 안 내요. 지금도. 주택임대사업자가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매입임대사업자가 있고 두 번째는 건설임대사업자 두 가지로 있어요. 건설임대사업자는 안 내요. 지금도. 내가 종부세를 맞을 그 임박한 그 순간이 된다면 굉장히 걱정해도 되는데 투자를 한 채 시작하기도 전에 종부세 걱정부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그 부분이 좀 안타깝지 않나. 그러니까 세금이 무서워서 투자를 못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이제 상황은 계속 바뀌고 정권이 바뀌면 또 바뀌게 돼 있다. 은퇴 후의 삶에 대해서 조금 고민이 많아요. 열심히 하면 재무적으로 이제 독립을 하겠지만 대부분 부자분들이 얘기하는 게 그렇게 해서 회사를 나왔는데 허하더라. 행복할 줄 알았는데 또 무언가 허전함이 있더라. 그래서 어떤 부자의 삶을 이뤄가는 게 행복한 부자로 가는 방향은 어떻게 지금부터 좀 마음가짐을 갖는 게 좋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돈이 행복의 기준은 아니에요, 사실. 월 7천만 원을 번다고 해서 그 돈을 다 못 쓰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아요. 불행의 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노후에 내가 다 쓰진 않을지언정 그 돈을 갖고 있고 계속 현금의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다면 행복해질 수는 있겠죠. 그거 행복으로 갈 수 있는 밑거름은 될 수는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저처럼 나중에 부자가 되신다고 전제로 생각하신다면 그 이후에 난 이 돈을 어떻게 쓸 건지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진짜 행복하실 것 같아요. 저는 그걸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그럼 이 번 돈에서 몇 퍼센트를 사회에 환원할 건지, 그리고 자식한테 어느 정도까지만 물려줄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좀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그게 행복인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나눌 건지에 대한 고민, 이런 거 자체가. 아까 3억 정도 말씀하셔가지고 이제 대출을 내고 그런 보증금을 받아서 지금이라도 최대한 빨리 이 5년 안에 뭔가를 해보는 게 나을지. 기준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3억이 종잣돈이 있어. 근데 그 3억이 마이너스 통장 대출금까지 포함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그거는. 내가 5억이 있는데 지인 찬스 아버지한테 돈 꿔서 2억을 또 메꿔서 5억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결국은 내가 이걸 투자를 해서 뭔가의 건물을 샀어. 전세까지 껴갖고 워낙은 500 나오는 건물인데 100만 원만 딱 나오는 라인업을 맞춘 거야. 생각해보니까 마이너스 통장 이자가 60만 원 나가. 그러면 40만 원밖에 안 남죠. 이건 좋은 투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최소한 재산세 나가고요. 복비 나가고 수리 비용이 있으니까 한 달에 100만 원 정도는 남아야 그것도 안 남은 거나 다름없는 거예요. 나가는 비용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비용은 물론 전기세, 물세 다 포함해서 계산해서 100만 원 남는 건데 예기치 못한 뭔가 수리가 있잖아. 그것까지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 나중에 1년을 계산해 봤더니 남는 게 하나도 없었네 이럴 수도 있으니까 최소한의 레인지를 두자는 거죠. 그게 저는 한 100만 원 정도라고 보거든요. 원룸 건축을 한다는 것이 그냥 건물을 매입해가지고 수익형 부동산을 운영하는 것에 비해서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내가 직접 지면 반드시 싸게 짓죠.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내가 10억의 건물을 샀다, 아니면 20억의 건물을 샀다. 신축을 하면 최소한 3, 4억 원 싸게 짓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제가 땅을 샀어. 또 건축업자 알아보고 뭐 하고 시간을 많이 허비해서 건물을 짓고 뭐 하면 1년, 2년 그냥 가요. 2년 동안 나 돈 못 벌잖아. 빨리 현금으로의 파이프라인을 신속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그렇지 않은 방향으로 가니까 일단 처음은 한번 좀 해서 현금 파이프라인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또 다음번은 좀 신축도 생각해 볼 필요도 있고. 건축 허가 받는데도 6개월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게 땅 사놓고 왜 바로 안 짓지? 바보 같은 사람?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건축 허가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짓는 만큼 기간이 또 필요해요. 많이 필요해요. 투자하는 순간 수익이 돌아오지 않잖아요, 신축은. 그리고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신축 아파트를 안 사요. 근데 그 안 사는 이유가 저는 월세를 받기 위해서 아파트를 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죠? 그것도 수익형 자산이니까. 근데 모델하우스 가서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하고 나서 2년 6개월 지나야 제 아파트 되죠. 입주까지 2년
2년 6개월 걸리죠. 2년 6개월 기다렸어요. 좋다 이거지. 그리고 나서 바로 월세가 제대로 받냐 이거야. 못 받죠. 한 2년 지나야 재값 나오잖아요. 그러면 4년 5개월을 낭비하는 거야, 시간을. 전월세 비율이라던가 사는 사람 입장에서 제일 편하게 살 수 있는 구조가 파는 것도 방법이거든요. 주변을 제가 만약에 매물을 내놓으려고 팔려고 예상하면 얼마에 팔지부터 정해야 되잖아요. 내가 얼마에 내놓는 게 좋을 건지 판단하려면 내 건물의 수익률을 계산해 봐야 돼요. 그리고 지금 현재 시장에 파는 수익률을 계산해 봐요. 비슷한 연식에 비슷한 친구들을 쭉 계산해서 한 10개만 계산해 보면 평균적으로 수익률이 예를 들어서 6.5가 나오는 게 정상이다. 그럼 제가 6.8에 팔면 되겠죠. 매매가를 정하는 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손님이 붙어야 되잖아. 그 사람의 니즈를 파악해야 되죠. 실투금을 낮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전세를 좀 몇 개 빼놔, 일부러. 손님이 오잖아요. 근데 3억밖에 없대. 근데 내 실투가 6억이야. 계약하셔. 내가 3개월 안에 나머지 빼줄게.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거꾸로 내가 제안하는 거, 나머지 내가 4개 바꿔줄게. 4개 바꾸면 그 돈 되니까 그렇게 해서 사셔. 이렇게 제안할 수 있다는 거죠. 대부분 전세가 만기가 2년인데 어떻게 바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월세는 1년이에요. 월세를 2년에 계약하는 사람은 없고요. 제 갖고 있는 건물들이 1년 계약을 하면 100개면은 한 달에 무수히 많은 게 나오겠죠. 근데 이 사람들이 만기를 채워나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이게 중간에 빼고 나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6개월이면 4, 5개 나와요. 만약에 만기가 다 돼가 월세인데 그러면 6개월 안에 만기 도래하는 것들도 있을 거잖아요. 그럼 미리 얘기해 놓는 거야. 전세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월세는 연장이 안 돼요. 미리 얘기해 주면 돼요. 그러니까 바꾸는 건 엄청 쉬워요. 투자 마인드나 일과 내 삶 혹은 내 재정적 자립을 위한 그런 시간 투자 이런 거에 대한 밸런스를 어떻게 맞춰야 될지가 지금 고민이 많이 됩니다. 제가 살아갔던 방식을 말씀드릴게요. 부자가 되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요번 달부터 다음 달에 내 돈이 많으면 부자인 거예요. 그 다음 달도 또 돈이 많아지면 부자인 거예요. 자산평가서를 매번 써보라는 이유가 내 자산이 매달 상승하면 부자로 가는 거예요. 무조건. 계속 하락하면 거지로 가는 거겠죠. 근데 들락날락 하죠. 대부분 사람들이. 써보면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많이 쓸 때도 있고 적게 쓸 달도 있잖아요. 결국은 내가 버는 소득 대비 지출이 있는데 내 지출보다 자산에서 나오는 소득이 많아지면 부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월급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부자가 되려면 내 월급을 올려야겠죠. 월급을 많이 받아야 되는 거 찬업하면 되죠. 근데 그게 아니고 지출을 줄이는 방법은 더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약절약 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월세를 살고 있거나 아니면 뭔가 휴대폰 요금을 내고 있거나 고정 지출이 계속 나간다는 얘기는 그것만 줄여도 자산은 상승할 거야. 내 현금 흐름은 상승할 거라는 거지. 내가 받는 월급은 정해졌어. 500만 원, 300만 원 딱 정해져 있는데 지출을 줄이면 남는 돈이 계속 증가하는 거잖아. 그러면 선순환되는 거잖아요. 지금도 수익형 부동산 이제 스타트 하셨다고 하셨는데 월 7천만 원씩 들어오면 이걸 다 쓰진 않으시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그냥 은행 잔고에 그냥 가만히 놔두시는지 이게 궁금합니다. 투자를 멈췄는데요. 제가 목표가 달성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한 달에 일하지 않고 나오는 소득이 5천만 원 정도 되면은 더 이상 이제 멈추려고 했는데 이 브레이크가 안 걸리는 거야. 현금 흐름이 더 늘어난 거거든요. 근데 저도 나름대로의 꿈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저는 제 이름으로 돼 있는 빌딩 하나를 한번 신축하고 내가 가져가고 싶은 게 이제 마지막 목표거든요. 그걸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돈이 없어요. 통장에 2천만 원 이상은 없어요. 제가 한 달에 지출되는 돈이 한 1,5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이자 나가고 원금 상환 나가고 그런 거 다 포함하면 한 달에 한 1,500만 원 정도가 고정으로 지출이 돼요. 그래서 2천만 원 항상 내비두고 초과되는 거는 이제 꺼내죠. 돈이 도로 옴과 동시에 복간 넘치면 계속 걸어내듯이 그래서 어딘가로 갈 코스가 있어요.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이 이제 금요일 퇴근 후에 귀한 시간 내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 인생에서 하나의 이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본인에게 값어치 있는 시간으로 꼭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광고를 하나 드리고 싶은데 지난 1년간 싱글파이어 하면서 이제 밀레니얼 자산가 분들을 50분 정도 만나서 인터뷰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중에 저에게 굉장히 인상 깊었던 대표님을 포함한 24분의 이야기를 담은 책을 4월 8일에 출간을 합니다. 그래서 제목은 100억 젊은 부자들이 온다 이고요. 영상으로 담을 수 없는 좋은 내용이 정말 많거든요. 오늘 북토크 오셔서 얘기 나누면서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실질적인 이야기들, 내가 정말 궁금했던 이야기들 책에도 많이 담았으니까 서점에서 만약에 발견하시면 많이 걷어가 주시고요. 항상 지금처럼 애청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